예, 안녕하십니까. 방문가, 남부, 고시학원, 헌법 강사 박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험 준비를 하는 기간도 힘들지만 실제로 시험 보는 날이 제일 힘들죠. 지금 시험 끝나시고 이제 편안한 시간 갖고 계실 텐데, 먼저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점,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나온 시험 문제, 2021년 국가직 7급 시험 문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논점에서 출제됐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문의 형식으로 보게 되면 이론 법령 판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의 경향은 끊임없이 우리 판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각 단원별로 그 출제 포인트의 모든 출제 포인트가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문제 수가 자체가 25문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출제 포인트 외에 이른바 부수적인 논점에 대한 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출제의 경향,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최신 판례하고 판례 중에서도 최신 판례하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에 나온 판례들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올해 나온 판례가 물론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한 3개 정도 출제가 됐죠. 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 물론 이제 2019년, 2020년 판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992년 판례도 나오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판례는 언제든지 출제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면서 정답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가의 구성 요소 중 영토 조항 관련된 문제죠. 이 영토 조항 관련돼서는 영토 조항과 평화 통일 조항과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상으로 다 보셨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1번 우리 헌법이 영토 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만약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남북 합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북 합의서에 이것이 과연 조약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었죠. 우리 헌재나 우리 대법원 일관에서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개의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 간의 특수 관계적 성격을 고려해서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한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한 지위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이지만 개별적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지위로 볼 수 있죠.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런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어렵지 않았었어요. 이른바 통일에 관한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 평화통일 조항 관련해서 나온 지문이 되겠죠. 우리 현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체계정당성 문제. 이 사실 체계정당성 문제는 법치효과 원리 중에서 가장 마지막, 법치효과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로서 마지막으로 논의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판례가 사실은 지문 자체가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례로 소개하기보다는 기본서의 내용으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그 1번 지문은 그 체계정당성 원리의 의의를 소개한 것이고, 2번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공적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끔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 지문이 함정 문제로 나오는 지문이었었죠. 그래서 이른바 체계정당성에 위반하게 되면 곧 위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판례대로 냈어요. 그 다음에 3번 체계정당성의 원리의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이지만 곧바로 입법자를 귀속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이 입법자를 귀속하지 않는다면 헌법 원리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또는 개정할 때 체계정당성 원리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체계정당성 원리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신체의 자유 중 죄형법정주의 있지 않습니까?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마지막 부분이 적정성 원칙인데 이 적정성 원칙에서 개별적인 내용으로 뭐 비례 원칙이라든지 또 법의 균형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체계정당성 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를 기속한다라고 우리 현재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체계정당성 원리가 입법자를 기속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러한 체계정당성 원리의 헌법상의 근거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치효과 원리의 마지막, 법치효과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마지막으로 논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우리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법치효과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통령과 정부. 제가 그 6년간 기출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이 통치구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통치구조 부분이, 대개 한, 40%에서 한 50% 이렇게 가까이 출제되더라고요. 40% 정도 출제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시험도 제가 전체적으로 그 단원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통치구조 부분이 11문제가 출제됐어요. 25문제 중에서 얼추 한 40% 가깝게 출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점, 이 통치구조는 여러분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 가급적이면은 판례보다는 조문이 많죠. 물론 판례도 중요한 판례는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 대목을 공부하실 때는 조문과 판례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문제,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오면 공수처법과 관련된 우리 헌재 결정이 출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점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아마 지방직이라든지 내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헌법 75조하고 95조의 성격을 예시 규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열거 규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근데 우리 현재는 일찍이 이 75조와 95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위임 형식은 예시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현재 확고한 입장이죠. 다만 고시 등으로 위임할 때는 일정한 법규 명령으로 위임할 때보다 좀 더 엄격하게 위임해야 된다라는 뜻이 우리 현재의 뜻이었는데 그 점을 지문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 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상의 단체로서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법률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실 법률법원칙에서 여기서 물은 것은 사실은 의회유보의 내용이에요. 의회유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하위 법규 명령으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이고도 본질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 놔야 되죠. 근데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법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른바 사법상의 단체의 구성에 관한 문제예요. 사적 단체의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해설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처분이 위법도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 조문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취소 또는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로 돼 있죠. 근데 이건 재량 규정인데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기속 규정으로 바꿔놨어요. 이런 조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총리와 비교해 보게 되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누구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대통령의 국법행위 중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되지만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받아야 되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야 한다로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받아 각종 행정기관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기본권 중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되겠죠? 재판을 받을 권리. 자, 우리 헌법 27조에 나와 있죠. 재판 청구권에는 민사, 형사, 행정 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도 포함되는데,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 여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는 헌법 재판이라는 것이 재판에 포함될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가가 문제되는데, 왜 그러냐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명무규정이 없거든요. 27조에. 그렇지만 우리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그런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판에 대한 뭐죠? 불신. 결국 사법부의 불신을 야기 될 거고, 결국 그것은 국가 작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21조 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의 보장을 주는 내용을 하므로, 예, 그 내용이죠.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결국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보게 되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관은 이른바 전문 법조인을 말합니다. 전문 법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면 배심이 허용되는 건데, 이 배심은 전문 법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이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공정의 핵심은 뭐죠?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가 보장돼야 된다. 충분한 공격과 방어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형사 피해자에게 약식 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지수권, 그리고 정치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질문상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식 명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사실 검사가 공소기할 때요, 공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정한 범죄, 벌금, 과료, 몰수인가요? 이렇게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약식 명령서를 함께 청구해요. 그러니까 약식 명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법원이, 그 공소 제기된 법원이, 우리 수소법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수소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라 보기는 어렵다. 사실 약식 절차에 대한 우리 헌재 결정도 있어요. 약식 절차는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구두로 재판 절차에 진술할 권리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서면의 형식으로도 재판 절차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식 절차 자체를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약식 명령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변호인의 조율받을 권리. 이건 신체의 자유에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상의 원리가 나오고 절차상의 기본권이 나오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최근의 추세로 보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자체를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다는 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울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 변호인이 가장 조력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냐면, 변호의 조력을 필요할 때는 사실 피의자 신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나 아니면 검사 앞에 피의자 신문 받을 때요, 누군가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마음 좀 편하게 진술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점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상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헌재도 인정해줬고, 이제 2007년도인가요? 형사헌법이 개정돼서 이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후방 착석 사건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이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건 맞는데 변호인의 청구인의 이 사람 변호인이에요.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예요. 이걸 우리가 변호권이라 한다면 이 변호권을 침해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차폐시설 사건인데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 증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참고인입니다.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왜 차폐시설을 설치하겠어요? 피고인, 여기 증인은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이라는데 목격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이, 즉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신상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또는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진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 이 사건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 퇴거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외국인의 강제 출국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우리 현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건 이른바 수사기록 열람능사 청구권 관련된 판례인데요. 꽤 오래된 판례 사실입니다. 사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 절차 단계로 보게 되면 수사 절차, 공소제기 절차, 형 확정 절차 이후에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능사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경찰서장이 갖고 있었던 사건인데, 그 서류에 대한, 열람능사를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왜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이른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초로 기본권으로 인정해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교수들은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68조의 헌법소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물론 뭐 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서 41조의 위헌범 심판권, 또 68조 양헌법소원, 또 68조 1항 헌법소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이제 탄핵 국회 부분에서 탄핵 심판권 문제, 그 다음에 정당제도와 관련된 위헌전당 해산제도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요. 그 중에서 68조 1항 헌법소원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68조 1항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그런 침해의 원인이 되었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청구해서 결국 자신이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하는 헌법재판의 한 유형을 우리가 헌법소원이라 하는 거죠. 여기서 1번은 그 적법 요건 중 자기관련성 문제예요.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뭐죠? 원고 적격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라 하더라도 제3자는, 즉, 처벌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각하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그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도 제3자의 원고 적격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인정되는 것이고요.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속하지 않으므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판례입니다. 바로 이른바 상황 성숙성 이론을 침해의 현재성에서 인정했던 판례인데요. 이 지문에서 보게 되면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침해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각하시키자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침해가 확실히 현재의 시점에서도 확실히 예견할 수 있다면 현재성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건 틀린 질문이니까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6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 보충성 문제죠. 이거는 사후적, 보충적 구제수 아닌 손해배상 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는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공권행사나 불행사의 위헌을 다투어서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른바 손실이나 손해를 전부하는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권리구제 절차로 보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어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법소원의 경우에는 청구기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역시 기본권으로 와서 이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기출문제 검토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는 거의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하는 항목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그 흐름과 우리 현대사회의 현상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보화 사회의 입장이니까 어떤 것도 다 정보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대목은 매년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 이건데요. 구형이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율주장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죠. 여러분들 그 전에 여기서 구별하실 포인트가 뭐냐면 소년부 송치 사건이에요. 이건 형사처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물론 공소 제기됐을 경우에 형사법원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소년부로 송치해요. 법원에서, 형사법원에서. 그럼 소년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할 수 있어요. 이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9세 미만자의 장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 보호처분 받은 사실이 나중에 그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 점 때문에 이것이 형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간 제한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합법 결정을 내렸는데 이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그 사건을 그 형벌에 대한 그 사건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지문을 이 판례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은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자율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익명편을 올해 초에 나온 사건인데요. 선거운동 기간 중 익명편 제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 종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올해 공채시험 5급 공채시험에서 출제했던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판례였기 때문에 예상했던 판례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나왔군요. 우리 시험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 헌재가 이 부분에서 위헌 결정으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 주체성 등을 측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 자율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이것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블랙리스트 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와 관련된 판례가 뒤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번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정규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 추적 자료를 제공받아서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 이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에
요양급여 정보를 제공받은 거. 이 요양급여는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헌재가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를 인정했던 사건이죠. 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 1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신체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질문을 보게 되면 네, 요거는 사실은 이 신체의 자유의 문제도 되고 이건 평등권도 문제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운영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 그래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평등권 문제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헌법 지문은 신체의 자유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리 헌재가 합헌 결정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서 채용된 즉 관이 주도로 하는 것이 있고 민간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국가기관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만큼 훨씬 더 공직의 어떤 연결성, 청렴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점에서 우리 헌재가 차별할 이유가 있었다, 또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던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른바 불량만화 사건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우리 헌재 결정인데, 이른바 잔인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그런 만화인데요. 예, 그런 만화를 이제 발행한 것입니다. 그 적용 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배되느냐, 이른바 여러분들 불량 만화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나온지 한번 볼까요? 이게 8번 문제죠? 8번에 2번 질문이 2002년도에 나온 사건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이게 실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잔인성 문제도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요 표현을 써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조장할 우려입니다. 조장할 우려. 그러니까 잔인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참 애매한데 거기다가 조장한다면 더 범위가 넓어지죠. 거기다가 우려까지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만화를 그려야 잔인성이나 그 다음에 음란성 등을 조장할 우려가 없다라고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불량만화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인 아닌 자가 유사 군복을 착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이죠.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한 것은 허용되지만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 전칙에 위반된다. 이게 직업의 자유 등 침해를 물었던 사건인데요. 우리 헌재는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판례죠. DNA 신원 확인 정보 수집 이용은 수용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는 점에서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포인트가 소위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전에 이 보안 처분에 대한 형벌 불속 원칙 이것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마구 논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판례가 나눴었는데 이제는 확립됐습니다. 보안 처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형벌 불속 원칙,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법 금지 원칙을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DNA 신원정보 확인 정도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소위법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사건, 이른바 법위반 사유 공표명령 사건이죠. 그래서 법위반 사유 공표명령, 이 부분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원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끼워 팔기라고 해요. 제가 명명한 거긴 합니다만 앞부분은 인정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건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들 이런 식의 질문을 알고 계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가치 관련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격 형성에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 주관적, 내면적, 윤리적인 인격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양심의 자유에 관련되어 있지만 이건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재가 양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2번은 공문서 한글 전용 규정 사건. 우리 헌재가 행복처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사실은 이건 직업의 자유에서 문제됐던 사건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행복처분에 나와서 좀 특이했어요. 물론 이제 일반 행동도 자유도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출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동력상 내적 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이것이 조정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거.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죠. 필요적 취소. 임의적 규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최소 침해 성질에 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잉금전 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취소가 되면요, 이분이 다시 이 면허를 받기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이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법적 규정성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네. 여러분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최근에 이제, 검사의 불처분의 헌법소원 사건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광의의 불구처분에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들어가요. 검사의 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검사의 불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재정신청이라는 것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은 결국 법원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재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게 되면 불구처분은 원행정 처분이 됩니다. 근데 원행정 처분의 헌법소원은 여러분 재판 헌법소원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법률을 적용해서 당해 기본권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 헌법소원이 허용되고 그럴 경우에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한해서 원행정 처분의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많은 검찰 항고에 대해서 불복을 한 다음에 재정신청으로 와서 재정신청을 내려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일일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라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신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다투는 거냐면 피의자, 다시 말하면 내가 정당하게 협의 불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를 고려해서 하는 불기소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당한 방위라고 생각하는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래 아니겠어요? 그럴 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검사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이 안 돼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0번 국정통제권. 국회 부분에서는 국정통제권 안 넣을 수가 없겠죠. 워낙 탄핵이라는 것도 중요한 판례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국정감사, 조사권도 있었고요. 이 국정통제권은 한 7절까지가 있죠. 예. 자,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이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자는 그때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가 발의된 게 아니라 의결돼야 되겠죠. 예, 발의가 틀렸고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법률위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 대통령직 인수연합 법률 제5조 2항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거. 여러분들 인사청문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둘이죠. 하나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 물론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만 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대상은 원래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에서 선거하는 고위공직자예요. 다만
법률상 인정한 것이 딱 하나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교육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사의 교육권이에요. 이것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것이냐. 우리 헌재는 뜨뜻미지근하게 판시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본권으로 보지 않죠. 근데 이 사건에서 확실히 기본권으로 보지 않았다고 판시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급식활동. 이거 중학교 학부모에게 급식비 일부를 지급하게 했던 거. 이것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되느냐? 아니라고 봤던 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할 권리가 국가에 대해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맞아요. 이건 대학 도서관 사건이죠. 예.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서 도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열람실 이용할 수 없더라도 교육할 권리 침해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대학의 자율권이 인정되지만 뭡니까? 학생 선발권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게 94년도 학생부 사건, 대학 입시 사건이죠, 이게. 이것도 꽤 오래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사실 대통령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대통령의 지위, 신분, 그리고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죠. 예, 그리고 권한 이렇게 세 가지를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번, 이거는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 연장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권이 있고,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것이 있는데 이걸 함정 문제 낼 수가 있거든요. 국내 거주 요건은 우리 헌법에는 없고요. 공직선거법에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 공개위에서 제적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용 과반수, 이게 틀린 거죠. 출석 다수라고 그랬어요. 다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맞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법 사용되지 않는 재신의 국민 투표, 이거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죠. 그 제안한 것만으로도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 네. 너무나 잘 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법원입니다. 법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예. 법원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지위가 사법권의 독립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구성, 그리고 법원의 권한이 있죠. 명령지 심사권하고 위헌 심판 제청권. 그 다음에 법원의 운영, 그래서 신급제도, 공개주의, 배심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1번은 바로 사법권의 독립 중 신분 보장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퇴직에 관련해서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일반 판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왜냐하면 일반 판사, 즉 우리가 판사를 누구를 판사라고 하느냐 하면 대법관 이외의 법관을 우리가 판사라 합니다. 자,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2번은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해서 14명이에요. 합쳐서. 이거 틀린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개주의 관련해서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원칙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와 판결로 되어 있는데 심리 안에서는 공개할 수 있죠. 비공개할 수 있죠.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심리와 판결을, 그래서 판결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죠. 예, 수석대법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헌법 개정. 역시 헌법 개정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매번 나온다. 자, 옳은 것은 뭘까? 국회의원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니고 60일이죠.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맞고요.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그렇게 나와야 되죠.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관 공고해야 된다. 리을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질문이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15번 군사제도 및 군인의 기본권,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헌법 110조 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특별법원을 뭐로 볼 것이냐, 예외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볼 것이냐, 특수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반영된 것은 예외법원으로서의 특별법원이에요. 그 예외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최종심이 아니거나 아니면 또는이에요. 법관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사법원법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재판관에는 군판사와 심판관이 있는데 이 군판사는 법관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관은 법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법원으로서 특별법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창사건입니다. 영창사건. 이것도 19년인가 20년에 한 판례죠. 그래서 영창제도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금주 의무 부과한 거. 우리 헌재가 너무 지나친 제한이라고 봤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의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권한쟁의는 여러분들 국가기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로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한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권리와 권한을 확실히 구별해 둬야 되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이것을 비상대권적 권한,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이라고 하지 권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 되겠죠. 자, 여기서 1번 정당은 이런 법적 지위가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즉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법률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의 부의 등과 별도로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된 법안을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있으므로 이거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확고한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침해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외부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리행위에 대해서 그 법률안 제출의 그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 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하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저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모든 부작위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상의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이거는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국회의원이 사망했어요. 또는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원의 권한일 뿐 국회의 권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거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본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컨대 헌법 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죠. 근데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에요. 따라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국회의원이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제3자 소송 담당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 담당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 다르다는 거. 그 점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그 국정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기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 틀렸고, 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감사는 그게 국정조사는 특정 분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감사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거죠. 반면에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의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나. 사실 위원회 구성은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죠.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관 법률에 나와 있어요. 국감국조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정당해산 심판. 역시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물론 이번에 어렵게 낸 건 아닙니다만, 1번 정당의 목전의 활동이 민족기본에서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거 89조 요 심의사항이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맞고요. 정당해산 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해산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가처분 명목적이 있어요. 네, 이게 틀린 점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정당해산을 명할 때 그건 누가 집행합니까? 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죠. 그 다음에 4번 위원 정당 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우리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이에요? 예, 당선의 방식 불문하고 의원직 상실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국가원리. 예, 역시 문화국가원리에서도 정말 문제로 낼 수 있는 것은 한 2개 정도뿐이 없어요. 관련 판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험에 나왔네요. 옳은 것은 뭘까? 예, 그 1번 판례는 앞서 봤던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예,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2번이나 나왔네요.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헌법에서 문화권리를 헌법의 기본으로 처음,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건국헌법, 다시 말하면 제헌헌법부터 이 문화권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 문화를 제외한,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화죠.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예, 잠깐만요. 옳은 것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 1번이 옳은 거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 거기 보시면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합니다만, 불편부당, 모든,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불편부당의 원칙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20번.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하에서 행해진 위반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평상시로 돌아온 거죠. 그렇지만은 계엄 포고령이 위헌이어서 또는 위법이어서 가벌성이 소멸된 경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벌성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해제할 때 역시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가 제적을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해야 한다. 기속력 있습니다. 대신 국회가 계엄 선포할 때는 통고만 하면 되는 거죠.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통고만 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뭐예요? 해제의 요구권입니다. 비상한 계엄이 선포됐을 때의 조치죠. 법률 정한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올해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정 문제로 국회가 들어가면 틀려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 옳은 것은 뭘까?
교육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 교육 경력.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 사건 관련 10년 이상을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말인가 올해 나온 판례입니다. 이 사건이. 5년 이상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거, 이건 공무단일권 침해 아닙니다. 예, 10년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공무단일권 보호 영역 문제입니다. 공직침해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박탈이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되고, 행정허구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 요건으로 하는 거, 요거는 공무단일권 침해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상 심판되는 조항이 성인에 대한 이거 교원 자격 제한한 거죠.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대해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거, 우리 헌재가 공무단일권 침해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그런 시사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 있다. 이건 문제가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시 법제효과 원리 한 내용입니다. 예, 앞서 체계정당성 원리도 나왔고요. 이 신뢰보호 원칙도 나왔죠. 자, 명확성 원칙도 관련돼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결국 법제효과 원리로 관련돼서는 세무정도가 나온 겁니다.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는 신축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가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우리가 판례를 기본서의 내용을 구성할 때 사실 어느 만큼의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를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고민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위헌 여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문에 넣어서 소개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조세법에 대한 신뢰 가능성 문제예요. 예. 근데 우리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 의무자로서는 국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세법은 늘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 가치가 그만큼 적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결국 2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신뢰가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행정법상 일반 원칙으로서 그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헌재와 행정법에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이건 신뢰보호 원칙의 내용입니다. 의 자체입니다. 법률에 따른 개인 행위가 단지 법률의 반사적으로 부여한, 예, 요거는 신뢰의 보호 가치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유인된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감수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유인했다면 그만큼 뭐죠? 보호 가치가 큰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라고 돼 있으니까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이 틀린 거죠. 제가 수업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해 드리겠지만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단지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기본권 침해냐 아니냐 이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사실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운영 관련돼서 아주 상세한 헌재 결정을 한 것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헌법 시험에 얼마만큼 출제될 것이냐, 노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론이겠지만 헌법을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단지 어떤 조문 하나보다는 그 조문의 의미가 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너무 시험 문제 어렵게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번 옳은 것입니다.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꾸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건 뭐냐면 의장이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조문이나 작고 숫자, 법률의 체제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의장이 작고를 수정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우리 헌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23번이죠. 이건 여러분들 제가 2009년도 헌재 결정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2009년도 말고요. 이게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나온 이것을 인용한 판례거든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조문이나 작고 숫자, 법률안의 체제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바로 이거죠.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의장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시절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위헌이다. 입법 절차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10년이 넘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두시고, 의사공개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 공표를 내용으로 하지만, 자, 출석 의원 3분의 1 아니죠. 과반수죠. 일반 정족수는 다수 권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 방식으로서 헌법상 원칙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 판례 찾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 다수 원리와 관련해서 정족수의 원리, 우리가 의사 절차의 기본 원리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족수의 원리로 공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다수의 원리라고 공부를 합니다. 다수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뭐 일사부재 원칙도 있고요. 회기 계속의 원칙도 있고 공개의 원칙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헌재가 밝힌 내용이에요. 일반 정족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의 원리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헌법상의 원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사부재 원칙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뭐죠? 국회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정족수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뭐냐? 이건 정답이 4번이죠. 헌법 개정안 발의, 제적 과반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의결. 이거는 과반수, 제적 과반수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얼마가 됩니까? 제적 3분의 2가 됩니다만 발의는 제적 과반수가 되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해설에 소개해 놨으니까 해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 대한 옳은 것은 뭘까? 이거 공판정에서 녹취금지 사건입니다. 녹취 제한 사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뭐죠?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판례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건 95년 사건이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좌석 안전벨트 사건입니다. 안전벨트 사건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될 의무는 도로 운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적 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이 아니죠.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율권의 보호 대상이 어디냐? 그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사적 영역에 국한된 이 지문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지문은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여러분들 지문 날인 사건이죠.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문,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지문 날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해서 범죄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아니다. 라고 우리 현재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시험이 끝나면은 참 맥이 탁 빠지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해요. 사실 또 그 점수면 합격이 될 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 또 불안도해지고요. 그렇지만 이미 시위는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을 회복하는데 주력하셔야 돼요.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이번 시험에 성과와 상관없이 제 물론 바람은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운 내시고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건강회복에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앞서 제가 이거는 먼저 합격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의미 내용을 밝히는 헌법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헌법의 기본적인 의미를 밝히는 유권적 해석기관이 헌법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헌법시험이거든요. 헌법을 보는 겁니다. 법.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볼 때 어떠한 법률이 위헌인가 여부에서 위헌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은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의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판례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판단의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그러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이 혹시 혹여 이번 시험에 한번 처음 공부한 지는 많이 안 됐지만 내가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조언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공부 계획을 짜보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가직 7급 시험 헌법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